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굳이 재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FOMC 의사록의 영향을 오늘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게 왜 시장에 악재겠습니까? 긴축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긴축. 예. 연준이 금리 올리듯이 어떤 그런 긴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긴축이 왜 안 좋냐?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자 내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자 내기 힘들어지면 연체율과 부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져갖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서로 돈을 안 빌려주고 안 갚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유동성 위기가 빠지면서 건전한 친구들도 다 같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채권과 주식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해보자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식합니까? 채권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그럼 채권 사면 되잖아요. 왜 금리가 높은데 굳이 주식을 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증시의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평상시보다 조금 이 시장의 반응이 좀 격하긴 합니다. 지금의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격한 거는 특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에 아프게 작용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엔 기대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올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에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 맨날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미국 경제는 좋을 거야.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8월인데 막상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없어졌죠. 아무리 봐도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 강력했던 기대감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금 물거품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지난번에 기대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 기대에 대한 실망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기대가 너무 과하면 실망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관점에서 똑같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증시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강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던 순간이나 지금 이 금리가 어떤 각종 기대감들과 각종 재료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상당히 좀 비슷한 점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눈만 뜨면 금리가 올라가는 재료만 나오고 눈만 뜨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나는 10년물 국채금리 목표치를 4점 몇으로 잡겠다. 나는 4.5로 잡겠다. 4.6으로 잡겠다. 4.7로 잡겠다. 어떤 놈은 5% 부르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갈수록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높여가면서 기대감을 강력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고요. 그럴만해서 오르는 거긴 한데요. 지금 이 금리의 상승에도 약간 좀 탄력이 좀 붙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어떤 기대감과 김치국 먹는 게 좀 녹아들면서 이 탄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 사실 좀 어떤 좀 상승의 끝자락 요런 느낌도 좀 살짝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보셨죠? 그죠? 지난번 증시가 기대감을 먹고 오르니까 꺾일 때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꺾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금리도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가 꺾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레벨업이 됐고 한동안 더 금리는 올라가는 지금 그런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시보다 채권 시장이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상승 추세는 증시보다 훨씬 더 무섭게 진행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 상승세가 꺾인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지금 금리 상승세에도 약간의 지금 이제 좀 비이성과 이런 약간 슈팅성 이런 게 좀 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나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금리가 상승한다에다가 베팅하신 분들은 이런 점들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시세는 즐기지만요. 지금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너무 과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냐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성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지나쳐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슈팅성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죠. 추격은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입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방 추격을 하거나,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추격을 하거나, 달러가 올라가고 있지만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추격을 하는 이런 거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죠. 그죠? 추격이 아니고요. 그죠? 증시가 언젠가 반등을 했을 때, 물론 반등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하방을 진입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등 안 하면은 반등 안 하고 계속 떨어지면 못 먹는 거고요. 그냥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때를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추격은 지금 아무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눈만 뜨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냥 막연하게 움직일 때가 그냥 좋은 겁니다. 뭐든 그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식이 오를 때가 사실 평화롭고 변동성도 작고 좋은 거지, 막상 어떤 호재들이 막 등장하면서 오르잖아요.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 경제 지표가 좋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손에 잡히는 재료를 갖고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건 끝물일 가능성 높거든요. 하락도 그래요. 증시 하락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 이런 거면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아침처럼 헝다가 망했다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그러면은 사실 끝물일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투자 바닥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먹으면서 움직일 때가 사실 시세가 좀 안정적이고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지금이 당장 엄청나게 악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예. 지금 엄청나게 막 심각한 악재가 나오고 그런 구간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좀 증시의 하락이나 금리의 상승이 좀 심한 편이다. 일단 이런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 금리와 관련해서 좀 장단기 금리 차와 관련해서 조금 좀 한마디만 좀 더 좀 덧붙일 게 있다면요. 수익률 곡선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해서요. 수익률 곡선이 원래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요렇게 원래 요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그리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이죠, 그죠? 여기가 단기물 금리, 여기가 장기물, 이렇게. 근데 지금 장기 금리가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지금 수익률 곡선 정상화를 제가 이야기했죠. 장기물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려면은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률 곡선을 정상화시키는 일단 그런 구간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베어스팁이라고 그럽니다. 베어스팁, 곰 베어죠. 네, 베어스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베어스팁이라 그러고,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는 불스팁이라고 그럽니다. 네, BULL, 황소 스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베어스팁이 진행 중인 거죠, 그죠? 그러나 베어스팁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어스팁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율도 높아지고 부도율도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경제가 흔들리다 보면 연준은 언젠가 금리 인하하면서 큰 위기가 생기게 되고 그때는 이제 불스팁으로 전환이 또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건 아니죠, 그죠?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일단 베어스팁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스팁이 물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요. 근데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베어스팁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슬슬 높아져서 연체율과 부도율 이런 게 슬슬 충분히 좀 많이 쌓이면, 악재가 충분히 많이 쌓이면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본격적인 불스팁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베어스팁의 구간이다. 근데 이 구간이 아마 제법 오래 좀 지속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게 그래요. 채권 시장이 훨씬 주식 시장보다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채권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좀 제법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좀 과해요. 예, 단기적으로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 관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 자신 있으신 분들, 지금은 이제 고수의 영역이죠. 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단타 매매 치고 막 그런 게 지금인 거고요. 자신 없다, 나는 매매 잘 못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반등을 기다리거나 하여튼 뭔가 쉬어가는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런 소식 일단 가볍게 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진원지 헝다그룹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헝다 말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넘었어요. 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헝다고 뭐 부동산 관련된 위기는, 솔직히 중국 부동산 관련된 위기는 이미 연착륙이 뭐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좀 그 진행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헝다고 부동산이고 하여튼 중국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김이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에 김이 팍 빠져야지, 그래야 이제 위기가 생기고 그런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슬슬 위기를 겪으면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헝다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파산 신청하면 뭐 솔직히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물론 피해가 있고 충격이 있겠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재료 노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 정도 알아만 놓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악재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증시는 오히려 더 안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꾸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악재가 나와요. 뭐 신용등급 강등이니 뭐 이런 소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불안감으로 증시가 빠지는 게 하방 보시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악재가 나오면 막상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도 서서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물론 낙폭을 보면 막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긴 한데요. 특히 나스닥은 그 원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1%씩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씩 지금 거의 뭐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대폭락 급락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슬슬 낙폭이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요.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다 보니까 낙폭이 슬슬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시점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을 추격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까지 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 건데요. 경제지표 발표된 거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죠. 고용시장 지표인데, 고용지표인데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좋은 게 호재가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금리는 더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표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단기물 채권 입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단기물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5.28 이렇게 입찰이 마무리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은 유럽 물가지표 발표되네요. 요거 좀 잘 보자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뭐 볼만한 지표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젯밤엔 그냥 이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자 보시면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IT 빅테크가 좀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IT 빅테크가 많이 빠진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IT 빅테크 위주로 빠진 거죠.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하여튼 계속해서 좀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뭐 강세장, 지난번에 뜨뜻한 그런 열기가 있어서 그런지 S&P, 나스닥이 좀 돌아가면서 좀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의 대폭락 정도는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루는 S&P가 강하고 하루는 나스닥이 강하고 이러면서 좀 시장을 적당히 급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는 에너지 섹터 또 그리고 뭐 금융주들이 조금 덜 빠졌네요. 그죠? 금융주들 보시면 어젯밤에 또 이렇게 약간 초록불들이 좀 중간중간에 약간 그 초록불들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융주들 살짝 버텼고, 에너지가 어젯밤 강했다라는 건 국제유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이런 점들이 시장의 급락을 막았다. IT 빅테크들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 약세, IT 빅테크 약세, 자연스러운 거고,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 많고 상승 종목 적고요, 그죠? 이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차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나스닥이 드디어 상승 추세를 끝냈습니다. 기념비적인 날이죠. 말씀드렸던 자리가 14,860, 870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직전 저점이죠. 이 자리 붕괴됐으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보시면 의미 있는 저점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니까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엔 그냥 단기 하락 추세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하락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빠지고 있고요. 대신에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좀 언더슈팅 뭐 그런 가능성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변동성 확대는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어제 코스피 정도 보셨죠? 나스닥은 하루에 한 3, 4% 정도는 하루에 한 3% 정도는 빠져줘야 4%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선 하루에 한 뭐 3% 정도는 뭐 빠져줘야 그래야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변동성이 확대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 1%씩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사실 그냥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차분한 겁니다. 조금씩 변동성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차분한 거예요. 미국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하락의 에너지를 잘 소진시키지 않고 잘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급하게 어제 폭락을 하면서 하락 에너지를 좀 소진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스닥이나 S&P는 미국 증시는 어쨌든 변동성이 약간은 확대되긴 했지만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 의미는 있어요. 나스닥 하락 전환 됐다.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되던 이 상승 추세를 끝냈는데 말씀드렸죠.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을 때는 한 번에 믿는 건 아니다. 이거 몇 거래일 정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의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어제 붕괴시킨 자리는. 그러니까 어제 하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약간 되돌림 이런 것도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추격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 이제 나스닥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 왜냐하면 저점 낮추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요. 이제는 상승 중 눌림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역배팅인 겁니다. 그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 됐습니다. 나스닥은요. 근데 S&P는 아직도 아닙니다. S&P는 아직도 직전 저점이 여기인데요. 4,370 이 정도 되는데 아직 붕괴된 게 아닙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상승 추세 유효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하여튼 차분하다. 아직도 조금 좀 단기적으로 더 어떤 언더슈팅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점검해 보자고요. 애플 사실 중요합니다. 애플 이야기, 제가 애플 먼저 말씀드리려고 애플 차트 띄워놨는데, 어젯밤에 사실 장 초반엔 좀 흔들흔들했죠. 어젯밤에 그래도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게 워낙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금리가 좀 되돌리면서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애플 보고 나서 그 생각 싹 접고 그냥 잤습니다. 애플이 뭐 장 초반부터 신나게 빠지더라고요. 뭐 애플 빠지면 시장 반등은 끝난 거죠, 그죠?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데 시장이 오르겠냐고요. 애플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애플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그리고 반등도 없어요. 반등도 없이 기간 조정도 없이 빠진 거예요. 애플의 하락 목표치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워낙 좀 대책 없이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치 그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결과적으로 다 해먹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는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월마트인가 뭔가 뭐 실적 발표됐죠. 근데 하여튼 보시다시피 시장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업 실적 좋게 나와도 실적에 관심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와 IT 빅테크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 이런 거는 뭐 별 영향 없었다. 그냥 뭐 그 정도로 가뿐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참 애플 이야기하다 잠깐 월마트 생각나서 이야기한 거고,
애플은 보시면 지금 근데 어떤 중요한 매물대 부근에 또 왔어요. 매물대죠. 예. 물론 계속 쉬지 않고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이런 매물대가 중간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좀 의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지금 다중 고점형 만들어내는 게 지금 다음번 고점이라고 만든 게 여기에요.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 변동성 지수들은 잘 올라오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도 뭐 사실상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예, 빅스도 상승 추세 전환.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음번 상승 목표치는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 네, 다음번 목표치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를 봐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박스권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막 그런 큰 시세를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증시는 이 하방 에너지가, 이 하락 에너지를 차분하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나스닥도 굉장히 차분합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박스권이에요. 예, 나스닥 변동성, 아직도 나스닥은 제대로 된 하락 에너지를 뽐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 쌓였던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나스닥 특히 언제부터예요? 대충 5월 초부터예요. 5월 초부터 해서 지금 8월 중순인데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여기서 하방 경직성 에너지를 잘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터져 나온다, 시세가 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정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참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추격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반등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자연스러운 이게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깜짝 이슈가 터진다, 여기서 갑자기 대형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은 단기낙폭이 과했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금리와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대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건 오버슈팅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오버슈팅 시나리오는 일단은 근데 배제하고,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좀 이런 게 좀 건전한 투자이긴 합니다. 의미 있는 악재가 나오면 그때 오버슈팅 나오는구나, 그때 언더슈팅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떠한 악재도 사실 뭐 눈에 띄는 이런 추가적인 슈팅을 용인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지금 막연한 지금 어떤 그 잔잔한 악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악재가 나왔던 적이 있죠. 2020년 3월 달에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그 정도 급의 이슈가 등장해야 아마 엄청난 언더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아마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슈팅성 시세가 좀 심한데, 이게 이제 더 연결돼서 이런 대박으로 이어지는 거는 일단은 좀 시나리오는 일단 배제해놓고 이런 거는 좀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확률이 낮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초대박의 수익률이 나긴 난다. 근데 이 대박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박은 일단 배제하고 가는 게 일단은 좀 건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 뭐 요까지 좀 드려봤고요. 저기 엔비디아를 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엔비디아 보시면 지난 4거래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항을 많이 누적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하락이 자연스럽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양 체크. 지금까지는 이제 애플만 빠지고 얘가 좀 버텼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별로 지지력이 없는 이 구간으로 왔거든요.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 이제 급락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애플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면은 날개 없는 나스닥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주의해야 됩니다. 저기 반도체 지수는 아직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 붕괴 안 시켰어요.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라 보여집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이런 자리 붕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전환 가능성만 높은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증시는요. 금리는 어젯밤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업을 갈수록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특정한 저항 위에서 한 3거래일째 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일단은 잘 굳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단기적인 상승률이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추격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고 뭐 채권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확 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오버슈팅일 때 그때 이제 채권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그때가 좀 채권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사실 그래요. 지금 금리는 보시면 차분하게 잘 오르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슈팅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오버슈팅 이런 건 안 나타났어요. 이런 상승을 끝내는 건 통상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버슈팅. 아직 그런 의미 있는 오버슈팅 이런 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오버슈팅을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큼 어떤 상승의 여력도 있고요. 상승할 만한 재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일단 금리의 상승세는 잘 이어지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관망이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매매하시는 거고요. 어젯밤에 달러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직전 고점 여기 부근에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네요. 그죠? 달러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둔화됐어요. 이 금리와 달리 달러는 위쪽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지금 달러의 움직임은 아직 아직 그렇게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다소 주춤했어요. 주춤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달러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눌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다 봤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보자면은,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아래쪽 독일 증시인데요. 아래까지 목표치 열렸다 말씀드렸죠. FOMC 의사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목표치 열려 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하락 전환됐지만 얘는 아직 하락 전환 안 된 거죠. 그죠? 얘는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자리들 붕괴시켜야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아직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얘도 아직도요. 요까지 보면은 다 봤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상승했죠. 국제유가 중요한 지지선, 그죠? 여기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 상승 추세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79달러 지키면서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지켜야 될 자리에서 일단 지켰고요. 상승 의지가 있구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제유가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직전 고점 돌파 안착한 거를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위쪽에 저항이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랜 어떤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다, 혹은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 그런 게 일단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보이고요. 국제유가 하락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중국 경제 안 좋다, 그죠? 중국 경제 안 좋은 거는 국제유가 하락 요인, 또 달러가 치솟고 있는 것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데, 죽어야 될 때 안 죽었으니까 조금 더 오르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혼조한 구간 안에 왔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국제유가 기본적인 상황은 더 올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게 아직은 합리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난 뭐 이렇게 올랐던 거에 대한 눌림이니까 아직까지는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코스피는 오르겠구나. 코스피 올라가면 코스닥은 오를 리가 없죠. 그죠? 코스닥은 에코프로 친구들 빠지니까 하락하겠구나. 종목 4개만 봐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충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그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하반경 직성, 코스닥은 에코프로 친구들 빠지니까 하락 중. 그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미 한번 좀 센 급락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미 낙폭이 좀 과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개파락 출발해봐야 보시다시피 재미가 없습니다. 양봉만 나오거든요. 물론 이 양봉도 의미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에서 만들어지냐를 좀 잘 보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양봉이라도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건 별로 그렇게 상승의 의지는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양봉인데 상승 마감하고 막 그 전일 하락을 전부 다 되돌리고 이렇게 나와 버린다면은, 그렇다면 좀 의미 있는 탄력적인 반등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코스피는 이미 어제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단기적인 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더 빠지고 싶으면, 쉬지 않고 더 빠질 거면은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필요한데 그런 악재는 없어요. 헝다가 뭐 미국에서 파산 신청했다는데 그거는 이미 뭐 제 생각에 헝다는 단물 빠진 재료인 것 같고요. 하여튼 코스피는 이미 어제 다 빠졌다는 생각을 좀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 전략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근데 하여튼 뭐 그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반등 안 올라오고 곧바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빠지면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등이 올라오면 먹는 겁니다. 반등이 올라오면 뭐 하방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반등이 안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싸더라도 직전 저점 붕괴시킬 때 이런 때 따라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에 맞춰 대응하셔야 돼요. 뭐 나는 어디까지 올라오는 걸 목표치로 가고 뭐 여기까지 오면 뭘 사겠다. 그런 계획 안 통합니다. 그런 생각 그냥 좀 안 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나의 뭐 어디까지 올라올 거야 그런 생각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고 어디까지 올라왔는데 더 이상 이제 못 올라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진입하는 거죠. 그게 340이 됐든 350이 됐든 아니면 뭐 335가 됐든 333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여튼 어디까지 올라오다 못 올라오면 그럼 이제 후려 패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뭐 코스닥은 잘 빠지고 있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코스닥 저항 여기 있죠. 1438, 뭐 1300, 뭐 1440,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가 저항입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는 하락 전환됐고 코스닥은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상승 추세이긴 하죠. 그죠?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 상승 너무 과했습니다. 그죠? 조정이 필요해요. 더 올라갈 거라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회를 충분히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변동성 커져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하여튼 충분히 좀 기다리셔야 된다. 나의 카드가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나와야 치는 거지, 칠 수 있는 공도 아닌데 치면은 본인 팔만 아픈 법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